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6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하면 아마 그 도시관리계획제도를 다 끝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주제인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화면 부동산 계획론 세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네 번째 내용 또는 네 번째 종류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정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도시개발사업, 특히 이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국토계획법에 있던 것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가지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제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미처 반영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앞으로 이제 이들 사업을 시행할 구역 내 용도, 지역, 지구, 주요 기반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먼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따로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인데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도정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크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두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놓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들어온 게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라고 했는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이 뭔지 보통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반 시설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그리고 이제 공동구,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갖다가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정비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듯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하고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좀 밀집한 지역 이렇게 이제 완화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으면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예전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갖다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말고도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서 이제 앞에 있던 주택자를 떼버리고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비 기반시설은 뭐 열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호해도 되는데요.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앞서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재건축 사업의 대상 또는 전제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 뭐 보통은 이제 앞에 주택자, 공동주택도 주택이니까요. 주택을 붙여가지고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또는 도시정비법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게 201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8일에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이, 그러니까 조문 전체를 갖다 이제 다듬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 2월 8일에 전부 개정이 됐고, 2018년 2월 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된 지 한 2년, 그리고 한 7, 8개월 지났다, 8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부 개정 시행하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거, 제정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 뭐 이렇게 이제 또는 소규모 정비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17년 2월 8일에 제정되었고, 그리고 2018년 2월 9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뭐 그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농촌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도시 지역에서도 빈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그냥 계속 빈집으로만 있으면은 주거 환경이 뭐 열악해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뭐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빈집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사업은 크게 자율주택, 가로주택,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정비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갖다가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걸 갖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도심에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쇠퇴한 도심 이런 데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서 가로도 종전에 있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그 소규모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아까 재건축 사업 그 도시정비법에서도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서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 주택 사업을 해가지고 세 가지 정비 사업을 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 정비 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의 마지막 5번째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이쪽은 이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있었는데요. 도시계획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도시공학이라고 하는 쪽에서 많이 이제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 정말 엔지니어 또는 뭐 도시계획 엔지니어 도시계획 엔지니어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정말 정말 수립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지자체에 제안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수행하는 또는 뭐 지자체가 스스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것이냐?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목적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지역을 체계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또는 토지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용도 지역에 비해서 좀 가구별, 필지별로 보다 세부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한다든지, 건축물의 형태는 어떠해야 한다든지, 또는 건축물 뭐 외벽의 색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선, 경관 뭐 이런 것들까지 제한을 하거나 또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가구별로, 필지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정 목적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중심 기능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지자체에서 수립한다든지 할 때 그 어떤 그 방법을 갖다 제시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그리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외 지역 도시적 외 지역이라고 하면 뭐 주로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도시에 대응이 되는 게 농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도시 지역은 아까 용도 지역에 보면 도시 지역이 있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이제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봤을 때 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 중심 기능,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그리고 도시의 어떤 관리 정책, 도시의 공간 구상, 뭐 이런 것들은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수립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지정 목적인데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한다든지, 기존 시가지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보전한다든지, 그리고 신시가지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발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및 이전 적지 개발. 그러니까 이전 적지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군부대라든지 하는 게 이제 뭐 도시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갖다 이제 멀리 떠나보내고 그 군부대가 떠난 그 지역 그걸 갖다 이제 이전 적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전 적지 개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시가지의 관리 개발, 용도지구 대체, 그리고 복합구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9가지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도시 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이제 당해 구역의 어떤 중심 기능에 따라서 뭐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기능. 복합 기능은 앞에 있는 3가지를 갖다가 3가지 중에 뭐 2가지 또는 3가지 모두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제 목적으로 두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살펴볼 차례인데요. 뭐 그냥 수립 절차 그러면은 별거 아닌 듯 싶어요. 뭐 이거 그냥 뭐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법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절차들을 꼭 정말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한 단계를 갖다 한 절차를 갖다 빼먹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뭐 이해 당사자가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어떤 도시관리계획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크게 네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리고 결정, 그리고 고시 및 열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단계를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자, 그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을 누가 수립을 하느냐, 그 도시관리계획 안을 누가 이제 수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시장 군수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일반시, 군의 장을 갖다 시장 군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런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의 주체,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둘 이상의 시군이 이제 서로 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조정을 해야 되죠. 누가 조정하냐면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요.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도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등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좀 수립해 주세요. 또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기초조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미리 인구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자, 이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아까도 요 뒤에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입안을 해야 되는데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도 그렇지만은 도시관리계획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 같으면은 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그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시장 군수는 다음에도 또 뭐 선거에서 시장 군수가 되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이제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면 되겠죠. 자, 입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뭐 시장이다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일단은 시도지사이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인데,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관계 행정기관은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결정을 고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서류를 관계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까지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도시관리계획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도시관리계획 제도하고는 다른 의미의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개별 토지의 이용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요. 여기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개발 행위 허가 제도는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개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허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개발 행위 허가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허가 대상인 개발 행위는 이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토석의 채취. 토석을 채취니까 흙과 돌을 갖다 채취할 때도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발 행위를 쳐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지 분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할 때 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변경을 할 때도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의 어떤 허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법에서는 5가지 정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허가 기준이 이제 한 5가지 정도,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 행위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규모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을 갖다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0,000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30,000 평방미터 미만.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경우 같으면 이제 5,000 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이제 개발 행위
규모로 보고 개발행위 규모가 5,0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3만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텐데요. 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범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토지의 경사, 뭐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 환경 그리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금 이제 추상적이긴 하는데요. 뭐 이런 그 허가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와의 관계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도시계획제도와 도시계획 체계였지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도시계획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6주차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